네, 이재명 대통령 아마 이 첨단 산업, 전략 산업 쪽에서는 AI에 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 교수님, 이제 공공 섹터에서 AI 산업에서 도와줄 일, 뭐 외국도 그렇지만은 이 AI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네. 이제 에너지 확보, 또 뭐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은 이제 관 쪽에서 공공 쪽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저 전기 먹는 하마 AI의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거 확보를 하죠? 네, 이게 지금 이제 AI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의 에너지원. 문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있는 거죠. 에너지원인데 아무 에너지원이 아니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미래 에너지원이라는 건 청정 에너지고 재생 에너지, 뭐 거기에는 뭐 원자력도 포함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와 기존의 뭐 화석연료 베이스된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어떻게 에너지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AI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인데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이제 하나의 그렇죠. 중요한 밑바탕이 되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에너지 정책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파리 협약을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어요. 2030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50 넷제로 목표를 설정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급하게 챙겨야 될 것은 2030 탄소 저감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30 목표의 절반도 우리가 달성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5년 후면 2030이 203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2030 목표 달성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 탄소 배출 저감의 문제가 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5년 동안 2030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분야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정부하고 좀 다른 점은 일단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이제 규제 기능,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규제를 했던 환경부,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에너지 산업이에요. 산업부죠. 예. 에너지 산업이 같이 협력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절대 이 에너지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부문은 과거에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는 부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이제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 이제 눈에 띄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처 간의 어떤 협력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소되고, 그 각각의 화석연료 산업의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라든지, 그죠? 그 화석연료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조정을 잘 못하면은 협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석연료 부문의 퇴출, 그리고 전통 산업 부문,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전통 산업 부분을 이제 구조조정, 그린 산업으로 구조조정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 에너지 산업 부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원전 목표를 뭐 너무 과도하게 높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합리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정책들이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일부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과 소비되는 곳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를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아주 눈에 띄는 전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좀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투톱은
태양광 풍력, 뭐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기 때문에 이제 요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 조윤수 박사님,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 큰 에너지 믹스에도 원전을 함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태양광 풍력과 함께 원전도 새 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원전을 급하게 포기하기에는 사실 무리죠. 독일 같은 나라가 이제 좀 지나치게 친환경에 의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경제에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전기 가격,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졌죠,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아주 떨어질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원전 자체를 완전히 이제 탈원전을 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또 많은 투자가 있고 또 그쪽으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되 아직까지 주력은 원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특히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양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또 버려지는 양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물론 아무리 뭐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단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면서 원전의 양을 이제 줄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겁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처음에 탈원전 얘기를 했다가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걸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도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를 수는 없는 문제구나라는 거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수정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해서 그래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리지가 되는 것만큼 이렇게 이제 늘려나가는 식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원전에서 요새 하나의 흐름이 SMR이라고 이제 소형 모듈러 리액터죠. 이제 이게 당장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그 리액터 자체에 대한 원천 기술 전 기술보다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리액터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건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많으니까 그 SMR도 장기적인 에너지원으로 염두에 두고서 종합적으로 저는 그저 에너지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쪽에다가 이게 뭐 너무 과중한 비중을 두기보다도 좀 다양하게.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또 이제 지나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유연하게 기후 에너지부가 설립이 되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갖춰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건 뭐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장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국제사회에 파리 협정에서 약속했던 2030 에너지 탄소 저감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너무나 뒤처져 있고 그런 목표에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 2050 탄소 중립은 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말씀하신 장기라는 것을 너무 멀리 두시면 안 되고 당장 5년 안의 목표는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니에요. 저희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에너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석탄 화력의 비용과 일치하는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성과를 달성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자원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늦추면 안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적정한 이제 원자력 비중이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전력망으로는 30%와 원자력 발전은 이제 기저발전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공급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게 간헐성이 아주 심하고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적정 수준을 공급하려다 보면은 이게 전력 공급이 많아졌을 경우에 이 기저 발전과 합쳤을 때 이것이 너무
커지면 네. 전력망에 과부하가 생겨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30%는 과부하가 발생해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 수준이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정책 정리해 보고요. 아마 우리 국민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전에 공약도 나오고 했을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주식 부동산 정책 그리고 주 4.5일 근무제였었거든요. 우리 조윤선 박사님과 이 주식 부동산 정책 쪽 정리를 하고요. 우리 주 교수님은 4.5일 근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부동산을 볼 텐데 주식 부양, 이제 아마 지금 오늘도 주가가 상당 부분 올라간 것이 당장 2, 3주 내에 상법 개정, 특히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쪽. 하고 부동산의 특이한 점은 역대 민주당 이제 대통령 후보와는 좀 다르게 규제보다는 상당히 공급을 외쳤단 말입니다. 이 주식과 부동산 쪽의 경제 정책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일단 이제 상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식 이제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시고 많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그렇게 또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제 이사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를 높인다는. 근데 이제 네. 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부양이 되는 거, 주식 금융시장이 부양이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과가 좋아야지 이제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꾸준히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또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기업 측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또 기업 측의 얘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경영권의 간섭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기업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산업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결국 운영을 어떻게 하려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상당히 모든 법이 다 그렇죠. 뭐 좋은 면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경우에 이제 기업의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상법 개정안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 기업 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상속세 얘기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주식으로 상속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주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은 그 받을 때는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팔 때 내는 식이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운영을 또 몇 년 이상 하게 되면은 상속세를 면제해주기 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걸 하면서 같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양쪽의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부동산 경우 가볼까요? 네. 지금 뭐 공급 확대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수요 억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공급이 같이 줄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크게 올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상당히 이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아직 이제 거기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4기 신도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공약에는 나오는 거고요. 네. 근데 일단 3기 신도시의 그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게 더 현실적이지 4기 신도시가 필요한 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3기 신도시의 어떤 인프라 같은 거를 다 갖추면서 그래서 일부분 이제 그게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추진하는 걸 방식으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그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요거는 꼭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워딩입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또 집값 하락이 아니라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큰 하나의 부동산 정책의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병기 교수님,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주 4.5일제 언제 되느냐, 이거 도입이 되냐 이제. 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제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고 또 아이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 또 공약 아니겠습니까? 주 4.5일제 어떻게 풀어가게 될까요? 예, 정확하게 주 4.5일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잘 아직 거기까지 숙지하지 못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장기적인 어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노동이 갈수록 자본에 비해서 협소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협소한 노동의 영역을 나눠서 하면서 서로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미래 아젠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장시간 노동으로 최상위예요. 네. 최상위권이에요. 제가 1위, 2위, 3위 뭐 이 정도 최상위권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위치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혁신 주도성이라든지 교육 역량 이런 거 봤을 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4.5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문에서 먼저 이걸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과 뭐 대기업이라든지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미 시스템이 업무 프로세스를 잘 혁신하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서 그동안 5일 근무했던 것을 4.5일에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효율성이 갖춰진 곳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생산성 하락 없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시켜서 4.5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서로 이제 그 잘 조직 내에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좀 여력이 있는 부문들이 잘 효율적으로 이 새로운 제도에 대처해 나가면 자율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이 4.5일제에 맞춰서 다른 부문들이 따라오는. 서로 그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정부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4.5일제 협력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동자의 소득 감소가 없이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면서 네. 생산성 하락이 없으면서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분야에서 먼저 가는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 자, 주 박사님 아마 이제 이게 또 연방법원 판결 때문에 이거 7월 8일까지 끝내야 되냐 마냐 이것도 전문가분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협의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건 맞죠? 지금 네. 비상경제 TF팀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돼야 될까요? 뭐 일단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일정을 조절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고 네. 미국에서 휘두르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잘 이제 막아내느냐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꼭 공격 수비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저는 그 각 나라마다 협상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다 차이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포기를 했죠. 자기네가 양보를 한 네.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알루미늄 관세 같은 거는 또 이제 좀 뺐죠. 빼게 되고 뭐 미국에 뭐 비행기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약간 언지를 줬던 거는 넌지시라기보다도 뭐 대놓고 했죠. 네, 노골적으로 준 분야들이 네. 있죠. 뭐 예컨대 뭐 방위비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랄지. 네, 조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력을 요구한 그렇죠. 거니까 일방적으로 뭘 달라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 그리고 뭐 다른데 뭐 알래스카 개발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직접 그 영향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압박이. 예.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아마 농수산물 개방에 대한 것도 그 아마 협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받고 어떤 거를 지키고 또 어떤 거를 이제 좀 양보를 할지 이런 거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국에서 어차피 뭐 다른 데서 우리가 다 사오는 입장이니까 조금 미국 쪽으로 더 방향을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가스요. 예, 네. 그다음에 LNG. 방위비는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도 지금 나토 국가들도 다들 이제 높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국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후 이게 소련 과정이 미국 소련 이제 미소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무너진 이후로는 미국이 절대 강자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방위비에 대한 그 부담은 별로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서 유럽에서도 방위비를 많이 줄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자유무역 틀이라는 게 일반적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인류 역사상을 봤을 때 이게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항상 보면 냉전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블록화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제 뉴 노멀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꼭 트럼프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이 해주시죠. 네.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만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말아달라. 이거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경제 정책입니다. 예. 저는 뭐 모든 정부들이 그 단기적 성과를 위한 정책에 몰입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구조개혁, 예를 들면 구조개혁.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라든지 노동 착취, 산업재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그래서 보다 선진적인 경제 질서로 공정화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혁신을 추구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어떤 구조개혁 이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지만 눈에 보이게 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정 경제를 위한 구조 개혁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제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연구원단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